안녕하세요. 일학습 병역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맡은 오토테크 컨설팅 대표인 신동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강하는 분야는 자동차 정비 L3 20 버전 1에 대한 것입니다. 특강 내용으로는 순서를 보면은 제작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학습 병역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종목에 대한 정의와 평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 평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 학습 모듈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사이트를 봐야 되는지, 또한 공개 문제 자료실과 외부 평가 공개 문항 사이트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L3 20 버전 1 종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필수 능력 단위가 10개인데 그 10개에 대한 능력 단위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마다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한 지필인지 면접인지 작업인지를 안내해드리고, 각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공개된 유형인데 지필평가 문제 유형과 면접평가 문제 유형, 작업평가 과제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필평가 모의시험 문제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 목적은 일학습 병역 훈련 과정을 수료하면은 외부 평가 대비 지필이나 면접 유형 모의시험 문제 등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일학습 병역 외부 평가 응시 지원 및 합격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 및 면접 평가 모의시험 문제를 풀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본 모의시험 강의는 자동차 정비 직종에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정비 L3 20 버전 1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평가 대비를 돕기 위한 예시 문제이므로 실제 외부 평가 출제 내용 및 배정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일학습 병역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기업의 생산 시설이나 장비로 기업 내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는 자, 즉 기업 현장 교사를 활용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한 지식이나 기술, 소양 등을 맞춤형 체계적인 교육 훈련인 OJT, 즉 도제 현장 교육 훈련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장 외 교육 훈련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 훈련인 OFJT, 즉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교육훈련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마치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합니다.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훈련 과정 개발 및 현장 전문가의 실무 지식 전수와 기술 교육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L3 20 버전 1의 정의는 자동차 기계 장치와 전자제어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각종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 점검 후 수리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 평가의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의 70% 이상을 패스해야 됩니다. 자동차 정비 L3는 필수 능력 단위가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7개 이상 패스인 경우 합격이 되어지겠습니다. 능력 단위별 패스 기준은 능력 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0점 이상 득점 시 패스입니다. 평가 유형은 능력 단위별로 지필이나 작업, 면접평가 등 지정된 평가 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작업 및 면접평가는 작업장 사항에 따라서 변형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 평가 준비를 위해서 학습 모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학습 모듈을 어떤 사이트에서 찾는가 하는 거 보면은
ncs.go.kr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동차는 기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는 중분류가 자동차고 소분류가 자동차 정비, 세분류는 01에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 02 자동차 엔진 정비, 03 자동차 세시 정비 세 가지의 세분류가 외부평가 필수 능력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시 정비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능력 단위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여기에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러한 NCS 학습 모듈이 세시 정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에 PDF 파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문제 자료실에는 cqnetor.kr에 들어가 보시면은 일학습 병행 자격 페이지가 있고 홍보 및 자료실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 곳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홍보 자료실에다가 보시면은 일학습 병행 자격 자료실, 공개문제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일학습 병행 자격에도 종목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검색에 자동차 정비 L3 20 버전 1을 치거나 그냥 자동차 정비라고 쳐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6번에 공개 자료 자동차 정비 L3 20 버전 1에 대한 공개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평가 공개 문항 사이트로서는 pdms.ncs.go.kr에 들어가서 운영 지원에 들어가 보시면은 외부평가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 자료에 CQNet 외부평가 아까 공개했던 문제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설해내는 모의시험 문제가 외부평가 모의시험 문제 바로 위에 또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개요는 자동차 직종명의 자동차 정비인데 NCS 체계상으로 봤을 때 대분류는 15에 가면은 기계가 있습니다. 중분류는 06의 자동차, 직종은 자동차 정비, 그 다음 종목은 자동차 정비 L3가 되겠습니다. 이 직종의 정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동차 기계 장치와 전자제어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각종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 점검 후 수리 교환하는 정비 검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 되어지겠습니다. 훈련 목적은 도제식 훈련, 교육훈련과 사업장외 교육훈련을 통해 자동차의 기계장치 원리와 더불어 전자제어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리 교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정비 검사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겠습니다. 필수 단위 10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리에 보시면은 자동차 전자장치 정비에는 두 가지가 해당되어지는데 편의장치 정비, 네트워크 통신장비 장치 정비, 평가 유형은 두 개 모두가 작업형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세 분리의 자동차 엔진 정비에는 4개의 능력 단위가 필수 능력 단위인데 가급 장치 정비와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 배출가스 장치 정비가 있는데 작업형이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와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가 작업형이 되겠고 면접형은 가급 장치 정비와 배출가스 장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분류로 자동차 세시 정비에는 4가지 능력 단위가 해당되어집니다. 자동 변속기 정비,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 전자제어 공합식 제동장치 정비가 있는데 지필고사로 지필로는 자동차 자동 변속기 정비,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 전자제어 공합식 제동장치 정비가 지필형이 되겠고 작업형은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가 되어지겠습니다. 뒤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필수 단위에 대한 능력 단위의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장치 정비는
각종 편의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전원 및 컨트롤 모듈을 점검 진단하고 규정값에 맞게 조정, 수리, 교환, 검사하는 능력에 대한 능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통신 장비 정비는 각 네트워크 통신 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자제어 모듈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통신과 관련된 배선 및 장치를 점검, 진단 및 수리, 교환, 검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가급장치 정비는 가급장치의 압력, 제어, 누유 상태를 점검, 진단, 수리, 교환, 검사하는 능력에 해당되어집니다.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는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의 엔진 컨트롤 모듈을 진단 장비의 서비스 데이터, 관련 측정 장비로 점검, 진단, 조정, 수리, 교환하는 능력에 해당되어집니다.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는 엔진 컨트롤 모듈에 입력되는 센서들과 출력되는 제어 장치의 서비스 데이터를 점검, 진단하여 조정, 수리, 교환하는 능력에 대한 능력단입니다. 배출가스 장치 정비는 진단 장비의 서비스 데이터 및 배출가스 수치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엔진 연소 상태와 배출가스 정화 장치의 작동 여부 및 촉매의 이상 유무를 점검, 조정, 교환, 수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 정비는 자동 변속기의 오일 점검과 변속 상태와 소음, 충격, 슬립 여부를 점검하고 액추에이터의 작동 상태와 제어 장치를 진단 및 측정 장비로 점검하여 문제의 부분을 조정, 수리, 교환하는 능력입니다.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는 각종 센서 및 입력값과 규정값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컨트롤 모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에어펌프 및 스텝 모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 누유 및 배선 수리와 부품을 교환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는 오일의 양과 상태, 누유, 압력, 소음, 벨트의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센서의 입력값과 규정값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컨트롤 모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센서 및 배선의 수리와 부품을 교환할 수 있으며 작동 중 핸들링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의 부분을 수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제어 공합식 제동장치 정비는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관련 부품을 포함한 각종 센서의 데이터 값을 분석하여 컨트롤 모듈의 정상 작동 여부, 공합식 에어라인의 압력을 점검하고 누설 상태 및 작동 상태에 따른 관련 부품을 수리 및 교환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필평가는 자동 변속기 정비,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 전자제어 공합식 제동장치 정비가 지필평가인데 시험 시간은 약 30분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작업평가는 제1과제와 2과제, 3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과제는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정비에 해당되는 편의장치 정비와 네트워크 통신장치 정비로서 시험 시간은 60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제2과제는 자동차 엔진 장치 정비에 대한 능력 단위로서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와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로서 40분 시험을 봅니다. 제3과제는 자동차 세치 장치 정비로서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가 되는데 50분 시험을 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면접평가는 두 가지 능력 단위가 면접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가급장치 정비와 배출가스 장치 정비인데 시간은 한 10분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먼저 지필평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문제마다 약간씩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진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술문을 제시하고 진위 또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이다. 원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선다형으로서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는 문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보기에 한 4가지를 제시하고 문제 문항을 여기서 2가지만 선택하라, 이런 문항이 선다형이 되겠습니다. 연결형은 일련의 전제와 답지 중 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3가지 내지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선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으로 직접 써서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성형은 문제의 내용 중 빈칸에 해당되는 적합한 단어나 기호 등을 쓰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되겠고, 복수 단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을 2개 이상 직접 써서 답하는 문항으로서 총 6가지 종류의 지필평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개 문제로서 지필평가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에 대한 능력 단위는 자동변속기 정비, 전자제어 평가장치 정비, 전자제어 공합식 제동장치 정비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진위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변속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이니비터 스위치는 N단과 P단 위치에서 시동 신호를 연결하고 R 위치에서 후진 등을 전등시키는 포인트와 P, R, N, D의 각 위치를 감지하여 변속단 설정 신호 및 유지 제어로 사용되는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니비터 스위치는 우리가 자동 변속기에서 스틱을 N에 갖다 놓느냐, P에 갖다 놓느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맞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2번째, 선다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어 평가장치의 구성품에 해당되는 것을 2가지만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했습니다. 브레이크 드럼, 쇼크옵셔버, 타이로드 엔드, 스테빌라이저. 브레이크 드럼과 타이로드 엔드. 브레이크 드럼은 제동장치에 대한 부품이 되겠고, 타이로드 엔드는 조향장치에 대한 부품이 되어지겠습니다. 쇼크옵셔버와 스테빌라이저가 답이 되겠네요. 3번째, 연결형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입력 신호와 구성품의 역할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했습니다. 가번의 APS는 악셀 페달 포지션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C번에 있는 운전자의 의지를 감지합니다.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얼마만큼 밟느냐를 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온 센서는 ATF, 자동 변속기 오일이 되겠죠. 자동 변속기 오일의 온도를 감지하는 게 유온 센서가 되니까 나번은 A가 되겠습니다. 힐 스피드 센서는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니까 답은 B가 되죠. 즉 답은 APS는 C가 되겠고, 유온 센서는 A가 되고, 힐 스피드 센서는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단답형은 평가장치 중에서 금속의 뒤틀림에 의해 형태가 완전히 파괴되어 변형되기 전 강성을 유지하여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응용한 스프링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평가장치에 사용되는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 판 스프링, 공기 스프링, 이런 것들인 고무 스프링도 있겠네요. 이 중 또 토션바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묻는 거는 스프링의 명칭은 토션바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5번째, 완성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합식 제동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브레이크를 사용함에 따라 라이닝과 드럼과의 간극이 커지게 되므로 이의 조정을 통해 적정 라이닝 간극을 유지해야 하는데, 풀에어 S캔 브레이크에서는 무엇에 의해 라이닝 간극을 조정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오토 슬랙 어저스터, 오토 슬랙 조정기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수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동장치에서 주행 중 급 제동 시에 후륜이 전륜보다 먼저 락을 떼는 것을 방지하는 제동력 배분 장치를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랬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좀 애매한데 ABS 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장착되지 않는 차량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ABS가 없는 장치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원래는 ABS가 없는 차량에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승용 자동차에는 리미트 밸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경차에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한 일반 승용차에는 대부분이 DPCV 밸브, Dual Proportioning Control 밸브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에서는 화물의 양에 따라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화물에 싣는 것에 따라서 오히려 후륜으로 전륜이 먼저 락되고 후륜으로 많은 제동력을 유압을 보내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BS 없는 차량에는 두 가지 리미팅 밸브와 DPCV 밸브 엄쳐서 그냥 P 밸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P 밸브. ABS 장착하는 차량에서는 이 P 밸브 역할이 하이드롤릭 유닛, 즉 ABS 유닛 아니면은 ABS 모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P 밸브, 하이드롤릭 유닛 이 두 가지를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접평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문제는 주행 후 웜업된 차량에서 배기장치 정비 시 안전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했는데 실제 문제는 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설명하면은 만점, 두 가지 설명하면은 또 점수 나오고 한 가지 얘기하면 또 다 부분 점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평가에 대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평가 해당되는 능력 단위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편의장치 정비, 네트워크 통신장치 정비,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 디젤 전자제어 장치 정비,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공개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편의장치 정비는 30분에 해당되어지는데 문제가 감독위원이 지정한 자동차의 조수석 도어 파워 윈도우 스위치 모듈을 탈부착하시오. 그리고 탈거된 부품은 감독위원에게 확인받고 부착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감독위원이 지정한 자동차의 조수석 도어 파워 윈도우 레귤레이터를 탈부착하시오. 탈거된 부품은 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고 부착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작업을 수행 후 관련 편의장치의 작동 여부를 또한 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도어 파워 윈도우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겠지만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학습 모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문제를 탈부착하는 것이 30분 안에 가능한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장치 정비는 30분에 해당되어지는데 감독위원이 지정한 자동차의 자기진단 커넥터에서 비캔 통신 파형을 점검하고 기록 판정하시오 해나 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록 판정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그 파형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 변화를 하이 때와 로우 때에 측정값을 적고 또한 파형을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양호하면은 판정에는 양호. 만약에 불량이라고 한다면은 정비 및 조치사항에 불량 내용을 적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양호라 할지라도 정비 및 조치사항 없음을 꼭 적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가솔린 전자제어 장치 정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가솔린 자동차에서 스로틀 바디를 탈부착하고 감독위원회 지시에 따라 시동을 걸고 작동 상태를 확인하시오 그랬습니다. 탈거된 부품은 감독위원에게 확인받고 부착해야 합니다. 자, 가솔린 자동차에서 각종 부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인젝터를 탈부착한다든가 스로틀 바디를 탈부착한다든가 탈착 후에 감독위원에게 보여주고 다시 부착하고 그리고 시동 걸고 작동 상태가 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디젤 제어 장치 정비는 주어진 시간이 20분으로서 감독위원이 지정한 디젤 자동차에서 BPS 부스터 프레셔 센서를 탈부착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시동을 걸고 작동 상태를 확인하시오 그랬습니다. 탈거된 부품은 감독위원에게 확인을 받고 부착해야 된다. 이 문제들은 공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제어 조향장치 정비는 50분에 해당되어지는데 감독위원이 지정한 자동차의 RMDPS를 탈부착하시오 했습니다. 탈거된 부품은 감독위원에게 확인받고 부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MDPS는 전동 모터를 장착한 전자제어 조향장치가 되어지겠습니다. 방식에 따라서 C타입이 있고 P타입이 있고 R타입이 있습니다. R타입은 4개 모터가 부착된 타입이죠. 그래서 MDPS 모듈을 탈거할 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모터를 탈거하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셔서 작업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필평가 모의시험 문제가 자료실에 있었는데 지필평가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변속기 정비에 대한 지필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자동변속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댐퍼 클러치는 토크 컨버터의 효율 향상을 위해 특정 운전 조건에서는 기계식 마찰 클러치와 같이 펌프와 터빈을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댐퍼 클러치를 토크 컨버터 내에 설치하여 미끄러짐에 의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비 및 정수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O가 되어집니다. 토크 컨버터는 엔진의 동력을 오일을 매결해서 변속기에 전달함으로써 펌프와 터빈 사이에 항상 오일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 해서 이 효율을 향상을 위해서 댐퍼 클러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토크 컨버터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빈과 스테이터,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펠러는 엔진의 크랭크 축에 연결되어져 있고 터빈은 변속기 입력축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속이 되어지면은 임펠러에서 터빈을 회전시킬 때에 여기서 오일에 미끄러짐이 있음으로 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임펠러에서 터빈을 회전시킬 때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펠러를 프론트 클러치 카바에다가 직접 연결하면은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댐퍼 클러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어는 DCCSV, 즉 댐퍼 클러치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고 장착 이유는 저속일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속주행에서 터빈의 미끄러짐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해서 동력 전달 효율을 좋게 하고
좋게 하고 연비를 향상 하는 데 있습니다. 단점은 댐퍼 클러치가 갖다 붙을 때에, 작동할 때에 댐퍼 클러치의 온오프에 의해서 충격 소음이 약간 있는, 충격이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댐퍼 클러치가 미작동하는 영역은 자동 변속기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예는 KM 시리즈의 자동 변속기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작동 영역이라고 하면은 저속에 해당되어집니다. 댐퍼 클러치가 작동 영역은 주로 고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1속이나 후진 및 기관이 공회전 시, 즉 엔진 RPM이 800rpm 이하일 때,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했을 때, 자동 변속기 오일의 온도가 65도씨 이하일 때, 엔진의 냉각수 온도가 50도 이하, 즉 이런 모든 조건들은 저속에 해당되어집니다. 저속에서는 미작동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자동 변속기의 구성품에 해당되는 것을 두 가지만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 부품이 되어지겠습니다. 하이드롤릭 유닛, 다판 클러치,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보시면 이제 나오죠. 토크 컨버터와 다판 클러치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하이드롤릭 유닛은 ABS 부품이 되겠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도 TCS에 대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답은 토크 컨버터와 다판 클러치가 되어지는데, 하이드롤릭 유닛과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전자제어 제동장치의 구성 부품이고, 다판 클러치와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속기에 대한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동 변속기에 대한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TC라고 되어 있는 게 토크 컨버터입니다. 수동 변속기에서는 클러치가 있지만은 자동 변속기에는 클러치 대신 토크 컨버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TCU,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안 그러면은 변속기 ECU라고도 하는 전자제어 기구가 있고, 각종 정보를 받아서 로직이 되어져 있는 ECU에서 유압 제어부로 각종 솔레노이드 밸브로 정보를 주면은, 각종 솔레노이드 밸브에서는 유선기어를 제어할 수 있는 작동기구는 각종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작동을 제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기어에서 변속비가 나오고, 엔진의 동력이 변속기로 출력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자동 변속기 스톨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을 연결하시오 그랬습니다. 다가 있죠. 스톨 시험은 일반적으로 D단과 R 레인지에서 엔진의 회전수, 최고 회전수를 측정을 해서 아까 작동기구인 각종 클러치와 브레이크 등의 미끄러짐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시험 방법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 레인지와 R 레인지 모두 스톨 회전수가 규정치보다 낮다는 경우는 엔진의 출력 부족과 토크 컨버터 불량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나번에 D 레인지, R 레인지 모두 스톨 회전수가 높다라는 것은 낮은 압력과 C번에 낮은 라인 압력과 로우 리버스 브레이크의 미끄러짐, 각 차종의 정비지수에 의해 준하여 D 레인지에서 각 작동하는 클러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D 레인지에서 높은 스톨 회전수는 B번에 있는 낮은 라인 압력, 리어 클러치 이상, 원웨이 클러치 이상, 각 차종의 정비 지침서에 준하여 D 레인지에서 작동하는 클러치 이상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스톨 시험 결과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변속기에 따라서 약간씩은 상이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변속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유선기어에서 캐리어를 입력을 하고 링기어를 출력, 성기어를 고정했을 때의 변속비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단, 계산식을 모두 나타내시오. 유선기어에서 링기어 인수는 80개, 성기어 인수는 20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변속비를 구할 때 변속비는 분모는 구동기어 인수, 분자는 피동기어 인수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성기어가 고정이 되어져 있고 입력이 캐리어입니다. 캐리어가 입력이니까 분모에는 캐리어의 기어 인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캐리어는 기어가 아니죠. 그래서 캐리어의 인수를 생각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의 인수는 링기어 인수 더하기 성기어 인수입니다. 그 다음 출력은 분자는 출력이니까 링기어 인수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변속비는 구동기어 인수분의 출력기어 인수다. 즉 구동기어가 캐리어 인수니까 캐리어는 인수가 없습니다. 성기어와 링기어 인수를 더한 것이니까 80 더하기 20이 되겠고 분자는 링기어가 되니까 링기어 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0.8입니다. 0.8이라고 하면은 증속일까요? 감속일까요? 증속은 1보다가 작은 경우를 증속이고 1보다가 크면은 감속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0.8은 입력보다는 출력이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다섯 번 문제. 다음은 자동 변속기의 전자제어 시스템의 구성 부품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넣으시오 했습니다. 스로틀 포지션 센서 TPS입니다. TPS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뭐가 열리는 양을 감지하는 센서로 자동 변속기의 변속단 제어를 위해서 사용된다 이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스로틀 밸브입니다. 즉 TPS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에, 즉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에 스로틀 밸브가 열리는 양을 감지하는 센서가 되어지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안 했는데 요 보면 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 출처가 NCS 학습 모듈 자동 변속기 정비 92페이지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제어 현가장치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가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좌우의 바퀴가 하나의 현가장치에 연결된 방식을 말한다. 설계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유지 보수 및 설치가 용이하며 상하 진동이 반복되어도 내구성이 좋아 얼라이먼트 변형이 적다 이랬습니다. 현가장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 보면은 차축식 현가장치와 독립식 현가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둘 중에 하나인 차축식 현가장치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현가장치의 종류는 차축식 현가장치와 독립식 현가장치가 있는데 차축식 현가장치는 하나의 차축에 현가장치가 부착되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고 독립식 현가장치는 좌우의 현가장치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차축식 현가장치의 종류가 있고 독립식 현가장치의 종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축식 현가장치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축에 좌우에 현가장치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휠이 한 개의 차축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엑셀은 스프링을 통하여 차체에 치부되어지는 형식으로 주로 버스나 트럭에 많이 채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가 쉽고 가격이 쌉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는 주로 판 스프링을 많이 쓰는데 강도가 높아 내구성이 좋습니다. 세 번째, 차류 내 상하 운동에 의한 얼라이먼트 변화가 적고 타이어의 마모도 적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한 거니까 답은 아까 차축식 현가장치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승차감이나 조정 안전성이 나쁘고 전륜의 심의 현상이 일어난 나이가 쉽습니다. 독립식 현가장치는 종류가 맥퍼슨 스터드 타입, 더블 리시본 타입, 멀티링크 타입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차축식과 같이 좌우 휠을 한 개의 차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장점은 차고를 낮출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안전성이 향상되어집니다. 스프링 하질량이 적기 때문에 승차감도 좋아지고 휠이 심의를 일으키기가 어렵고 로드 홀딩이 좋아집니다. 스프링 하질량이 적으면 로드 홀딩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 유연한 세시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나 취급 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절 부분이 많고 그 마모에 의한 정렬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즉, 힐 얼라이먼트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바퀴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일반적으로 트레드나 정렬이 변화하므로 타이어의 마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승용차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독립식 현가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SUV에서는 차축식 현가장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SUV에서도 독립식 현가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다음은 차량의 현가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차량 주행 중에 서내 시에 발생되는 진동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동차의 진동에는 스프링 상질량에 대한 진동과 하질량의 진동도 있지만은 주행 중에 또 진동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답은 롤 또는 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롤링도 답이 맞습니다. 자동차의 차체 자세가 주행 중에 서내에서 서내시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앞쪽 앞바퀴 쪽은 올라가고 바깥쪽 바퀴는 내려가는 현상, 좌우로 회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롤링 또는 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커트라고 하는 것은 급발진하게 되면은 출발과 주행 중에 급발진 시나 급가속 시에 앞쪽은 들리고 뒤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스커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현상으로 급제동을 하면은 앞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다이브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노즈 다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어들이 시프트 스커트, 피칭 바운싱, 스카이훅 같은 내용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진동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스프링 위에 있는 질량들, 스프링 상질량, 주로 차체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스프링 하질량은 승용차에서 보면은 코일 스프링 아래쪽에 질량들이 되어지는데 진동이 좀 다릅니다. 스프링 상질량은 Z축의 회전 운동을 우리는 로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Z축의 상하 운동을 우리는 바운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Y축의 회전 운동, 투수가 피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Y축에서 보면은 앞뒤로 투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칭이라고 합니다. 롤링은 앞에서 봤을 때 앞축을 X축이라고 보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롤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잉은 Z축의 회전 운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스프링 하질량에서는 Z축의 상하 운동을 힐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Y축의 회전 운동을 와인드업이라고 하고 X축의 회전 운동을 힐 트램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상질량에서는 X축의 회전 운동을 롤링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힐 트램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전자제어 현가장치의 구성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했습니다. 트레일링 암, 스테빌라이저 바, 쇼크옵셔버,
힐 스피드 센서. 여기서 힐 스피드 센서는 ABS, 즉 전자제어 제동 장치에 대한 센서가 되어지는데 ESP, Electronic Stability 프로그램, ESP를 우리가 전자제어 현가 장치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따라서 ESP에는 VDC라고도 하겠죠. 회사마다 명칭은 좀 다릅니다. 힐 스피드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여기서는 일단은 트레일링 암이나 스테빌라이저 바, 소급소 바가 전자제어 현가 장치의 구성 부품이니까 답은 힐 스피드 센서가 되겠습니다. ESP를 전자제어 현가 장치로 본다면 여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제어 공합식 제동장치 정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기식 제동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으면 O, 틀리면 X를 갈로 안에 써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공기 브레이크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공기 탱크 내의 압축 공기가 브레이크 밸브를 경유하여 릴레이 밸브를 눌러 열리도록 하기 때문에 공기 탱크에서 직접 브레이크 챔버로 압축 공기가 송출되면은 이때 압력으로 슬랙 조정기, 슬랙 어저스트라 그랬습니다. 조정기를 통하여 캠을 회전시키므로 브레이크 슈가 드럼에 압착되어 제동력이 발생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셔야 됩니다. 답은 O가 되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압축 공기 탱크에서 공기 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가 브레이크 밸브를 통해서 전류는 킥 릴리즈 밸브, 후륜의 경우에는 릴리즈 밸브로 거쳐서 브레이크 챔버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 챔버에는 다이어프램이 있어서 다이어프램에서 푸시로드를 밀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이 푸시로드가 슬랙 조정기를 움직이고 캠을 회전시켜서 브레이크 슈가 드럼에 압착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O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전자제어 제동장치, 즉 ABS 구성품이 아닌 것을 한 가지만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그랬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힐 스피드 센서는 ABS 부품이 맞습니다. 하이드로릭 유닛, 킥 릴리즈 밸브,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ECU라고 하는 거는 엔진에도 들어가고 변속기에도 들어가고 각종 전자제어 장치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BS ECU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하이드로릭 유닛, 아까 앞에서 ABS 장치라 그랬습니다. 즉 여기서 구성품이 아닌 것은 킥 릴리즈 밸브, 공합식 브레이크 장치에 대한 부품이 되어지겠습니다. 답은 킥 릴리즈 밸브가 되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전자제어 제동장치의 구성품의 역할을 올바르게 연결하시오 그랬습니다. 가번에 ECU가 있고 나번에 하이드로릭 유닛, 나번에 힐 스피드 센서가 있습니다. ECU는 각 바퀴가 A번에 각 바퀴가 락되는 것을 감지하여 모듈레이터에 제어하여 각 힐 실린더에 공급되는 유압을 조정하는. 답은 ECU는 A가 되겠네요. 힐 스피드 센서는 각 타이어의 회전 속도를 감지하니까 회전 속도를 검출한다거나 B번에 허브와 함께 회전하는 톤힐의 회전을 바퀴의 회전 속도로 검출하여 ECU에 입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힐 스피드 센서는 B번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릭 유닛은 각 바퀴로 전달되는 유압을 제어하는 부품들의 집합체로서 밸브와 모터를 작동시켜 각 바퀴의 유압을 정압, 감압 유지되도록 제어한다. 즉 앞에서 면접 문제에 있었나요? 면접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륜의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에 후륜의 브레이크가 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두 가지를 설명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ABS 장치가 아닌 차, ABS 장착된 차는 ABS 장착된 차에서는 하이드롤 유닛이 답이 되겠고 ABS 장착되지 않은 차는 P밸브라 그랬습니다. 즉 나와보는 C번이 해당되어집니다. 유압을 증압, 감압하니까 후륜에 가는 유압을 증압하면은 락이 되고 감압하면은 천천히 락이 좀 늦게 되겠죠. 답은 가번 A, 나번 C,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힐 스피드 센서와 브레이크 스위치에서 신호가 입력되면은 각 바퀴가 락되는 것을 감지하여 모듈레이터에 제어하여 각 힐 실린더에 공급되는 유압을 조절하도록 하는 전자제어 제동 장치의 구성품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죠. ECU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다음은 전자제어 제동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넣으시오 그랬습니다. ABS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제동하여도 전자제에 의해서 타이어가 잠김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차체에 무엇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장치인가 했습니다. 차체의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차체의 방향 안정성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래서 ABS 장착한 차량의 장점은 제동하였을 때 차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 급제동 때는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조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제동거리가 단축되어진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답은 안정성 또는 방향 안정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 나온 출제 문제도 있지, 모의 시험 문제도 있지만은, 출제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구성부품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꼭 여기서는 세 가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두 가지에 해당되는 답이 있는 것은 문제 출제자 안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네 가지, 세 가지 이상인 경우에 세 가지만 답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시험 문제는 여기 면접평가는 가급장치 정비와 배출가스 장치 정비에 대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1번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장치의 구성 부품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가급장치는 터보차저죠. 그래서 터빈이나 터빈축 컴프레셔, 센터 하우징 뭐 이러한 부품들 중에서 세 가지 이상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배출가스 장치에서 연료 증발가스 제어 장치의 구성 부품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그러면 연료 탱크, 차콜 캐니스터, PCSV, CCV, FTPS 뭐 이 중에서 세 가지 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장치의 효과를 세 가지만 말하시오 일어났습니다. 터보차저 장치의 효과를 세 가지만 말하시오. 일단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뭐 할 때 고려해야 될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가 할 때, 즉 가급장치 정비와 배출가스 장치 정비를 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 세 가지만 말하시오. 또 뭐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은 가변 용량 제어 터보차저 작동 금지 조건 세 가지만 말해라.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답안 학습 모듈 13쪽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무엇의 종류 세 가지만 말하시오. 예를 한번 볼까요? 삼원 촉매 장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삼원 촉매 장치에 들어가는 촉매에 사용되는 기금속 세 가지를 말하시오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기금속은 백금, 파라듐, 로듐이 해당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답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슨 기능과 특성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했습니다. 디젤 엔진의 디젤 산화 촉매로 백금을 사용한다. 디젤 산화 촉매의 기능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해놨습니다. 기능은 산화작용을 하는 것과 DPF의 재성을 조력하는 역할과 PM 중 용해성 입자를 80% 이상 제거하는 역할, 그 다음에 NO를 NO2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이러한 내용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뭐뭐의 필요성 세 가지만 말하시오. 인터쿨러의 필요성 세 가지만 말하시오 이랬습니다. 좀 후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뭐뭐의 장치에 점검 항목이 있는데 장치는 많겠죠. 점검 항목 상당히 많습니다. 뭐뭐의 장치에 점검을 할 때 점검 항목 세 가지만 말하시오. 예를 한번 볼까요? 가급장치 점검 항목 중 에어클리너의 상태 점검 항목을 세 가지만 말하시오 했습니다. 좀 후에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7가지 유형에 대한 면접 문제들이 출제되어질 수 있으니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뽑아서 공부하시면 쉽게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급장치 정비에 대한 면접 문제로 1번 가급장치 효과에 대해 2가지만 말하시오. 실제는 문제는 3가지를 말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은 출력 증가로 운전성이 향상된다. 충전 효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충전 효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충전 효율의 증가로 연료 소비율이 낮아진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낙스 등 배기가스의 배출이 줄어든다. 네 번째, 단위 면적단 출력이 증가되어 엔진 크기와 중량을 줄일 수 있다. 이 중에서 2가지만 말하지만 실제는 3가지를 문제가 출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장치 터보차저에 대한 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엔진을 무작정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출력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이 배기량을 높여야 되는데 한정된 최적 안에서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공기를 연소실로 흡입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연소실로 많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는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배기가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터보차저의 터빈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면은 임펠러를 회전시키게 됩니다. 임펠러가 회전되면은 압축기에 공기가 압축이 되어지고 압축된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압축된 공기는 온도가 높습니다. 100에서 150도 정도. 그러다 보면은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압축 공기의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쿨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냉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높은 밀도의 압축 공기가 연소실로 흡입됨으로써 충전 효율이 높아지고 출력이 증가하고 또한 연료 소비율이 저하되어집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차량에서 터보차저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터쿨러의 필요성에 대해서 2가지만 말하시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터보차저에서 가압된 흡기는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전 효율이라고 그랬네요. 충전 효율이 저하되죠. 그래서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터쿨러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압축된 공기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공기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압률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 불안전 연소에 의한 로킹이 또 발생해요. 그러므로 해서 토크가 저하됩니다. 네 번째, 배기 온도가 가다하게 높아지면은 터빈의 내구성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답 4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급장치와 배기 매니폴드 조립 상태를 점검, 진단, 조정, 수리하는 주요 점검 개소에 대해서 2가지만 말하시오 했습니다. 배기 매니폴드와 터보 차저가 조립이 되어지는데 조립될 때에 가스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스켓의 조립 상태가 어떤지, 볼트와 너트 상태가 어떤지, 가스 누출 여부 및 상태가 어떤지, 크랙 등 손상 유무 및 상태를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여기서 말하면 2가지, 보통 3가지라 그랬으니까 3가지 이상 답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에어클리너의 상태 점검 항목에 대해서 2가지만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에어클리너는 우리말로는 공기 여과기가 되겠죠. 일반 엔진에서 연소실에서 연소하기 위해서는 연료와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는 대기에서 끌어가겠죠. 그래서 대기에는 각종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또한 흡입음을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역할이. 종류는 건식과 습식인데 지금 그림에는 주로 종이 재질로 되어져 있는 건식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하는 부품이 또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에어클리너의 상태 점검 항목은 에어클리너 필터의 오염된 상태를 점검이 필요하겠고, 또한 필터의 수분 유입 상태가 어떤지, 에어클리너 카바의 오염 상태가 어떤지, 또 순정품 에어클리너 필터의 사용 여부를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 또는 3가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로 엔진 오일의 상태 점검 항목에 대해서 2가지만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엔진 오일은 가급 장치에 들어가는 엔진 오일이나 일반 엔진 오일이나 똑같은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내용은 엔진 오일 양의 적정 여부,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 규정값보다가, 2번째, 이때는 핫한 상태와 콜드한 상태 2가지 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엔진 오일의 변색 및 수분 유입 여부. 3번째, 엔진 오일의 점도가 저하됐는지 여부. 4번째, 규정 등급의 엔진 오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장치 정비에 대한 면접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출가스 관련 장치에는 크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2가지만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유해한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배출하는 것은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배기가스, 우리가 또 엔진이 작동하면서 폭발이나 압축 시에 혼합기나 미연소 가스가 필터링을 통해서 크랭크 케이스로 유입되는 블로바이크 가스, 또 연료 탱크 같은 데서 나오는 연료 증발 가스,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배기가스에는 성분이 주로 일산화탄소와 낙스는 100% 배기가스에서 배출되어지고, 탄화수소는 배기가스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연료증발가스에서 20%, 블로바이크 가스에서 20에서 30% 정도 배출되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은 이 배출가스가 나오는 세 분야에 대한 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블로바이크 가스 제어 장치, 연료 증발가스 제어 장치, 배기가스 제어 장치가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블로바이크 가스는 엔진이 작동할 때에 압축이나 폭발 시에 발생하는 압력으로 혼합기나 미연소 가스가 피스톤링을 통해서 크랭크 케이스로 유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크랭크 케이스로 유입되어지는 가스나 혼합기가 엔진 오일의 윤활성을 저하시키고 슬러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산성물질로서 엔진 내부를 부식을 일으킵니다. 대응책으로서는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 PCV라고 하고 있습니다. 를 장착해서 블로바이크 가스를 흡기계통으로 순환시켜 재연소하는 그러한 대응책이 필요하겠고, 연료증발가스는 연료 탱크 등 연료계통에서 주로 발생, 주요 성분은 탄화수소가 되어지겠습니다. 대응책으로는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성탄 저장 방식, 크랭케이스 저장 방식, 에어컨러 저장 방식 등이 있으나 대부분은 캐스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기가스 제어 장치는 완전 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산소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연소 후 유해 배기가스가 즉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낙스, 질소산화물을 그죠?를 배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삼원 촉매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주 재순환 장치인 EGR을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 설명하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다 설명한다면은 블로바이크 가스 제어 장치, 연료 증발 가스 제어 장치, 배기가스 제어 장치가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항목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앞에서 주로 배출가스가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낙스라 그랬습니다. 질소산화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람다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연비와 이론 공연비의 비를 우리가 람다라 그러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의 배출가스를 검출 시 시동결함 현상의 원인을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정답은 진공호스가 빠지거나 손상되어졌을 때, EGR 밸브가 닫히지 않았을 때, PCSV 작동이 불량할 때, 좀 문제가 어렵죠. 이런 내용들은 학습 모듈에 나와 있으니까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특강을 모두 마치는데 좀 도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일학습 병영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외부 평가 대비할 때에 많은 참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력은 많이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